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비 오는 새벽 낡은 통닭집 앞에서 쌍둥이 남매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 대한그룹 회장의 친손주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왜 한밤중 이름 모를 시골 시장 골목에 버려져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의 아버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새엄마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을 비 오는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린 뒤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픈 엄마를 연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옷 안감에는 새엄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아무 말 없이 닭다리 2개를 건넨 통닭집 아저씨는 아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었어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대한그룹 강태호 회장의 80세 생신 연회가 열리던 날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명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쏟아내는 빛 아래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 화려한 연회의 주인공인 강태호 회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연회장 한쪽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베란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양주잔을 기울이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80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잔 속에 얼음이 녹아 찰랑거릴 때마다 회장의 입술 사이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아들 중 막내 진수는 30년 전에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고 장남 진우는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장남이 남긴 7살짜리 쌍둥이 손주 태양이와 별이마저 석 달 전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은 전국에 수배를 내렸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주마저 찾지 못한 채 맞는 80세 생일. 강태호 회장에게 이 화려한 연회는 그저 텅 빈 축제에 불과했어요. 회장이 독주를 마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잠겨 있을 때 연회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설이 마치 자신이 이 연회의 진짜 주인공인 것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는 그녀의 정체를 알려면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강설이는 원래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자랐지만 영리하고 야심이 넘쳤어요. 그녀는 대한그룹의 장남 강진우에게 접근했고 아내를 잃고 홀로 쌍둥이를 키우던 강진우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양이와 별이의 친어머니는 쌍둥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었거든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강설이는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기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자연스럽게 가족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하자 강진우는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강설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이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녀가 진짜로 원했던 건 아이들의 엄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의 아내라는 자리, 그것이 강설이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강진우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강설이의 야망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차량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장남을 잃은 강태호 회장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30년 전에 떠났고 이제 장남마저 곁을 떠난 거였어요. 강설이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회장의 곁을 지키며 약을 챙기고 식사를 올리고 눈물을 보이며 효심을 연기했어요. 아버님, 진우 씨가 없어도 제가 이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막내 아들도 떠나고 장남도 죽고 곁에 남은 건 며느리 강설이뿐. 결국 강태호 회장은 그녀를 수양딸로 삼고 차기 후계자 후보로까지 키우기 시작했어요. 강설이의 입꼬리가 남몰래 올라간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설이의 앞에는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강진우의 친자녀인 태양이와 별이가 살아있는 한 대한그룹의 정통 상속권은 아이들에게 있었으니까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두 아이는 하얀 국화꽃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태양이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이를 악물었고 별이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움켜쥔 채 아빠의 사진만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은 향 연기와 눈물 냄새가 뒤섞인 그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울다 지쳐 영정 사진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장례가 끝난 그날 밤 강설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매를 저택의 가장 높고 어두운 다락방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방에는 창문 하나 없이 벽과 천장만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강설이는 무거운 철문을 닫으며 자물쇠를 채웠고 쇠가 맞물리는 차가운 소리가 아이들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나가요? 강설이는 대답 대신 발길을 돌렸고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태양이는 주머니 속 아빠의 작은 펜던트를 꺼내 꼭 쥐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날부터 강설이의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진우가 남긴 모든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어요. 유언장, 보험증서, 재산 목록, 하나하나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강설이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들을 전부 해고하고 자신의 신복들로 채워 넣었어요. 저택은 순식간에 강설이만의 왕국이 되어갔습니다. 다락방에 갇힌 남매에게 허락된 것은 하루에 물 한 컵과 비스킷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태양이는 자신의 몫을 별이에게 나눠주며 배고픔을 참았고 별이는 오빠가 건네는 비스킷을 먹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들의 볼은 눈에 띄게 꺼져갔고 한때 통통했던 손가락은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어 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어느 날 태양이는 벽지 끝을 뜯어 입에 넣었어요. 삼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씹고 있으면 배고픔이 조금은 잊혀졌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별이가 갑자기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작은 몸이 나뭇잎처럼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양이는 다락방 문을 잇는 힘껏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별이가 아파요. 한참이 지나서야 문 너머로 강설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왔습니다. 꾀병 부리지 마. 조용히 해. 발자국 소리가 다시 멀어졌고 태양이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태양이는 다락방 바닥의 작은 틈새로 아래층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강설이가 아빠의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꼼꼼히 살펴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 장부였어요. 강설이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본 순간 7살 태양이의 가슴 속에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강설이는 남매를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린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고 슬픈 엄마를 연기하는 것. 강설이는 잠든 남매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더니 팔을 잡아 끌어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별이는 아직 열이 내리지 않은 몸으로 오빠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고 태양이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는 빗길을 뚫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강설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는 어둠 속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순간만큼은 하늘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비바람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강설이가 차를 세운 곳은 서울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이름 모를 지방 소도시의 낡은 재래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간판 불빛마저 꺼진 시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빗줄기만이 낡은 천막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강설이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뒷좌석 문을 열더니 반쯤 잠든 남매를 비가 쏟아지는 골목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만원권 한 장을 태양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돌아가신 아빠가 데리러 온다는 말. 7살 태양이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오빠의 옷자락을 움켜쥔 별이의 떨리는 손을 느끼는 순간 태양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강설이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이 아이들의 얇은 옷을 순식간에 적셨고 별이는 열이 채 내리지 않은 몸으로 오빠의 품에 파고들며 이를 달달 떨었습니다. 그 시각 강설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가다듬고 눈가에 인공 눈물 몇 방울을 떨어뜨린 뒤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신고하는 강설이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차가운 미소만이 번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슬픈 엄마를 연기했고 뉴스에는 재벌가 쌍둥이 실종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강태호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 이어 손주마저.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모두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회장의 건강은 무섭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잡고 있는 강설이가 바로 그 범인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시장 골목에 남겨진 남매는 빗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간판도 읽을 수 없는 컴컴한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졌고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차가운 물이 맨발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별이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태양이의 다리는 추위와 공포로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장 끝자락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태양이의 코끝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따뜻하고 익숙한 아빠가 살아있을 때 주말마다 사다 주시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태양이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빛바랜 간판에는 할매 통닭이라는 글씨가 비에 반쯤 지워진 채 걸려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 안에서 아직 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양이는 별이를 업은 채 가게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태양이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울면 별이가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데 등 뒤에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이는 반사적으로 별이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아저씨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어요. 아저씨는 처마 밑에 웅크린 두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쥐새끼처럼 떨고 있는 작은 몸뚱이 2개. 한 아이는 다른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품 안의 아이는 축 늘어진 채 가느다란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말라비틀어진 손가락, 푹 꺼진 볼, 핏기 하나 없는 입술. 이 아이들이 단순히 비를 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사람의 눈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은 강진수, 강태호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온 뒤 이 낡은 시장 골목에서 통닭을 튀기며 홀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아이들에게 그는 그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아저씨였습니다. 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양이는 아저씨가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줄 알고 별이를 더 꽉 안았어요. 하지만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닭다리 2개를 종이에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닭다리를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저씨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어요. 태양이는 처음에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다락방에 갇혀 지내는 동안 어른의 손이 건네는 것은 언제나 고통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닭다리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코끝을 간지리자 태양이에 굳어있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저씨는 아이의 손 위에 닭다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유리잔을 다루듯 그렇게 조심스럽게요. 태양이가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뜨겁고 고소한 기름이 입안에 퍼지면서 일주일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2입 씹을수록 눈물이 차올랐어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것을 건네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태양이는 닭다리를 쥔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에 별이도 눈을 떠 오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진수는 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어요. 불덩이 같은 열기가 전해지자 진수의 눈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가게 안에서 담요와 해열제를 가져와 별이를 감싸고 약을 물에 개어 아이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어요. 별이는 쓴 약을 삼키면서도 진수에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빠 손 같다고 작은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통닭집 한쪽 구석에 깔린 낡은 이불 위에서 남매는 강진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태양이는 잠들기 직전까지 진수의 셔츠 자락을 꼭 쥐고 놓지 않았고 별이는 진수의 심장 소리를 베개 삼아 열흘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강진수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쌀 한 톨 남지 않은 가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관절통, 내일 당장 장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형편이었지만 이 아이들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강진수는 잠든 아이들의 옷을 세탁하다가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태양이 재킷의 안감을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가 정교한 바느질로 옷감 속에 아주 작은 SD카드를 숨겨놓은 것이었어요. 낡은 라디오 옆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던 구형 노트북에 SD카드를 넣자 화면에 음성 파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강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 사고처럼 보이게. 아이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처럼 쿵쿵거렸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진수는 SD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비닐에 싸서 가게 마루 밑 깊은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세상과 등지고 살아왔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등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남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는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고 바닥을 쓸었고 별이는 조금씩 열이 내리면서 진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시장 상인들은 통닭집에 갑자기 나타난 꼬마 2명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곧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송편을 쥐어주었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구운 꽁치를 종이에 싸서 건넸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시장에서 배달 요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상인들의 물건을 이 가게 저 가게로 날라주곤 했습니다. 강진수는 저녁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한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게 했어요. 다락방의 어둠, 차가운 자물쇠 소리, 강설이의 매서운 눈빛, 7살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기록들은 언젠가 세상을 뒤흔들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강설이가 강태호 회장의 도장이 찍힌 상속 서류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모든 실권이 이제 자신의 손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매는 이미 이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라고 믿으며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설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작은 씨앗들이 낡은 통닭집 기름 냄새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이들이 통닭집에 자리를 잡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강진수는 아이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이가 잠결에 흘린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아빠 이름은 강진우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진우. 30년 전 집을 나오면서 두고 온 형의 아들. 자신의 조카였어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형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검색했고 화면에 뜬 기사 제목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 강진우, 교통사고로 사망. 그 아래에는 유족인 쌍둥이 자녀 실종, 경찰 수사 난항이라는 후속 기사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강진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SD카드에 담긴 강설이의 음성, 아이들의 몸에 남은 학대의 흔적, 새벽빛 속에 버려져 있던 2 아이의 모습,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진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강진수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아이들이 삼촌이라는 것도 아빠의 죽음에 강설이가
개입했다는 것도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실의 무게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실권을 거머쥔 강설이는 서울 외곽 재개발 사업에 눈을 돌렸어요. 수십 곳의 후보지를 검토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 한 점에서 멈추었습니다. 남매가 머무르고 있는 바로 그 시장이었어요. 오래된 재래시장을 밀어버리고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세우면 수천억 원의 이익이 남는 사업이었죠. 강설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재개발 승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이 버린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은요. 어느 날 아침 시장에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트럭을 몰고 와 시장 입구를 막아섰고 확성기에서는 3일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경고가 울려 퍼졌어요. 상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30년, 40년씩 장사를 해온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3일이 지나자 용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가판대를 걷어차고 진열대를 뒤엎으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떡집 아주머니의 떡시루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생선가게 수조에 물이 쏟아지며 골목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용역 3명이 할매 통닭집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야, 이 허름한 거 언제 치워? 자진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부숴버린다. 강진수는 가게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용역들을 마주 보았어요. 가게 안에서 겁에 질린 채 서로를 껴안고 있는 남매를 등 뒤에 감추며 진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 목숨이야. 나를 밟고 가지 않고서는 이 문 절대 못 열어. 용역 하나가 비웃으며 강진수의 가슴을 밀쳤고 진수가 비틀거리는 것을 본 태양이가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태양이는 용역의 다리에 매달려 이를 악물었어요. 용역이 다리를 흔들어 아이를 떨쳐내려 했고 그 충격에 태양이의 이마가 가판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피가 태양이의 눈 위로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아이는 용역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강진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진수는 부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용역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젊은 용역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주먹 한 방에 진수를 바닥에 쓰러졌고 넘어지면서 팔이 기묘한 각도로 꺾이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강진수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은 채로도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일어났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진수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동이 커지자 용역들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화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강설이가 재개발 현장을 직접 시찰하러 온 것이었어요. 검은 선글라스에 롱코트를 걸친 그녀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저 멀리 통닭집 앞에서 뛰어노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 나란히 붙어 다니는 습관, 그리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강설이의 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벌어졌어요. 설마 죽었어야 할 아이들이, 아니 영원히 사라졌어야 할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니.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실처럼 가늘게 일그러졌습니다. 강설이는 곧바로 수행 비서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시장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마. 건물이든 사람이든. 서울로 돌아온 강설이는 더 교묘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곳곳에 조작된 전단지가 나붙었어요. 어린이 유괴범주의라는 굵은 글씨 아래 통닭집 아저씨의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고 거액의 보상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본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송편을 쥐어주고 꽁치를 싸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남매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는 아주머니, 태양이가 다가가면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아저씨. 아이들의 눈에 다시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별이는 어느 날 저녁 강진수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나쁜 아이라서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강진수는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느라 진수의 턱이 파르르 떨렸죠. 그와 동시에 강설이는 강태호 회장의 곁에서도 독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잃고 손주의 실종으로 무너져 있던 회장의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어요. 주치에 몰래 수면제와 독한 성분이 섞인 약을 강태호 회장의 약통에 넣었고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날이 점점 잦아졌고 간병인조차 강설이가 심어놓은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상황은 점점 위험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한 강진수는 한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뒷골목을 빠져나와 산속 외딴 기도원으로 피신했어요. 그 작은 기도원에는 난방도 되지 않았고 먹을 것이라고는 주변에서 캔 풀뿌리와 챙겨온 비스킷 몇 봉지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진수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었고 강진수는 부러진 팔의 통증을 이 악물고 참으며 아이들의 등을 감쌌어요. 한편 강설이는 위조된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강태호 회장의 전 재산과 경영권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장을 찍는 강설이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 하나 없었고 오히려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시장에서 본 그 뒷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강설이는 비서를 불러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불태워 흔적 자체를 없애라는 지시였어요. 이번에는 철거가 아니었습니다. 방화였습니다. 남매가 그곳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시장과 연결된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결정이었죠. 전화를 끄는 강설이는 야경이 반짝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붉은 와인이 입술에 닿는 순간 창밖의 도시 불빛이 마치 곧 타오를 불꽃처럼 그녀의 눈동자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산속 기도원에 숨어 지낸 지 닷새째 되던 날 강진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장으로 내려가기로 한 거였어요. 기도원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풀뿌리마저 바닥이 났고 별이의 기침이 다시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강진수는 부러진 팔에 나뭇가지를 대고 천으로 동여맨 채 한 손으로 별이를 업고 태양이의 손을 잡아상기를 내려왔습니다. 진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시장으로 돌아온 강진수는 조심스럽게 통닭집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아직 불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곳곳에 용역들이 휘두른 흔적이 남아 있었고 기름때가 묻은 벽에는 꺼져라는 글씨가 붉은 페인트로 쓰여 있었습니다. 강진수는 그 글씨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걸레를 들어 천천히 닦아냈어요. 그리고 가게 불을 켜고 기름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강진수는 오래된 낡은 가방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빛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대한그룹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오던 날 아버지 강태호 회장이 직접 손에 쥐어주었던 거였어요. 언제든 돌아와라. 이 문양이 너의 자리를 지켜줄 테니.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강진수는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고 세월이 쌓이면서 그 발목에는 후회라는 쇠사슬이 겹겹이 감겼어요. 강진수는 잠든 태양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의 손자, 아버지의 증손자, 이 아이의 핏줄 속에는 자신의 가족이 흐르고 있었어요. 진수는 펜던트를 태양이의 작은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가락을 오므려 펜던트를 감싸주게 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건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거야. 이제부터 내가 지켜줘. 태양이는 잠결에 손안의 물건을 꼭 움켜쥐었고 강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펜던트가 언젠가 아이들을 진짜 할아버지에게 돌려보내줄 열쇠가 될 거라는 걸 강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무렵 서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설이가 바꿔치기한 약의 영향으로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던 강태호 회장이 어느 날 아침 문득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어요.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비상용 해독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의 정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약을 바꿨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당하는 척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비밀리에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오랜 측근인 비서실장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아무도 모르게 잠행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강설이의 감시망을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다음 수를 생각하려 했을 뿐이었죠. 비서실장이 운전하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 도로를 달렸고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진 손주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방 소도시 외곽도로를 지나던 중 회장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식은땀이 쏟아졌고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독한 약을 먹어온 후유증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차를 세웠을 때 강태호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차가 멈춘 곳은 공교롭게도 남매가 머무르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골목이었습니다. 그 시각 태양이와 별이는 시장 뒷골목에서 빈 박스를 줍고 있었어요. 골목을 돌아 큰 도로 쪽으로 나왔을 때 태양이의 눈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앞좌석의 남자가 허둥지둥 뒷문을 열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하얀 머리카락의 노인이 고개를 떨군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태양이는 호기심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태양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 태양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뒤따라온 별이도 그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석 달 전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무릎에 앉혀주시고 사탕을 쥐어주시고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별이가 와락 달려가 의식 없는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눈 떠요. 할아버지. 별이의 울음 섞인 외침에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는 강진수가 평소에 가르쳐준 말을 떠올리며 주머니에서 비상용 사탕 한 알을 꺼내 회장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어요. 별이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마치 강진수가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것처럼요. 몇 분이 지나자 강태호 회장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며 흐릿한 시야에 두 개의 작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회장은 처음에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밤마다 꿈속에서 만났던 그 얼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볼에 닿는 작은 손의 온기가, 귀에 닿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태양아, 별아. 회장의 떨리는 손이 아이들의 볼을 만졌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세상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손주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강태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팔로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태양이도 별이도 할아버지의 품에 파고들며 석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강태호 회장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푹 꺼진 볼, 거칠어진 피부, 뼈가 느껴지는 어깨.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회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한참을 울며 아이들을 안고 있던 회장의 시선이 문득 태양이의 손에 꼭 쥐어진 무언가에 닿았어요.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펜던트, 대한그룹의 문양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물건. 회장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30년 전 자신이 막내 아들 진수에게 직접 쥐어주었던 것이었어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눈이 경악으로 벌어졌습니다. 태양아, 이 펜던트를 누가 너한테 준 거니? 통닭집 아저씨가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거래요. 통닭집 아저씨.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이 펜던트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손주를 되찾은 놀라움이 채가시기도 전에 30년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막내 아들의 그림자가 겹쳐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시장 골목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하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아이들을 찾아 골목을 나선 것이었어요. 강진수가 고급 승용차 앞에 선 아이들을 발견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차 옆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노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고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진수야, 이 녀석아. 강진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불효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강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겪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강설이가 강진우의 죽음을 사주한 정황, 남매를 다락방에 가두고 시장에 버린 일, 그리고 SD카드에 담긴 살해 사주 음성까지. 강태호 회장은 주먹을 떨었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회장은 아이들을 즉시 서울로 데려가려 했지만 강진수가 회장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이들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강설이의 속을 한가운데로 넣는 셈이에요. 강태호 회장은 아들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시장 상가 건물 전체의 매입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통닭집과 남매를 지킬 법적 성벽이 하룻밤 만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설이의 비서로부터 보고가 올라왔어요. 강태호 회장이 지방 소도시의 재래시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 그것도 어린 남매와 함께. 강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서서히 붉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고 유리 조각에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이번에는 한 명도 살려두지 마. 강설이의 명령은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남자들이 한밤중에 시장으로 몰려왔어요. 이번에는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마스크에 검은 장갑을 낀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통닭집 뒷골목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게 입구에 쇠사슬을 감아 문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목조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기름기가 밴 통닭집 벽과 천장에 불이 옮겨붙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주황빛 지옥으로 변했어요. 잠들어 있던 태양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숨이 막히는 연기 냄새와 벽을 타고 번지는 불꽃이 눈앞에 가득했어요. 태양이는 별이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지만 연기에 목이 막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부러진 팔의 깁스가 연기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진수는 아이들을 양팔로 감싸 안았어요. 부러진 팔에 아이의 무게가 실리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삼켰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인 뒷문을 발로 걷어찼지만 쇠사슬에 묶여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불길이 천장을 타고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수는 주방 구석에 있던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려 유리창을 내리쳤어요. 유리가 깨지며 찬 공기가 밀려들었고 강진수는 그 창문 틈으로 아이들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태양이 먼저, 그 다음 별이. 아이들이 빠져나간 뒤 강진수가 몸을 구겨 창문을 넘으려는 순간 천장의 들보가 무너져 내리며 등을 덮쳤어요. 불붙은 나무가 등 위에서 타들어갔지만 강진수는 아이들이 밖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를 악문채 몸을 끌어냈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호 회장의 전용 차량도 습격을 받았어요. 회장은 손주들을 되찾은 뒤 매일 아침 시장을 찾고 있었는데 그날도 시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초입에서 차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갔어요. 누군가가 도로에 날카로운 쇠못을 깔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전복되었고 강태호 회장은 좌석에 끼인 채 의식을 잃었어요. 비서실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119에 신고를 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설이는 이 모든 소식을 서울 본사 회장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어요. 시장에 불이 났다는 보고, 회장의 차가 전복되었다는 보고. 그녀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셨고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출된 남매는 무사했지만 강진수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등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부러진 팔은 원래보다 더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진수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태양이는 들것 옆을 따라 뛰며 강진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아저씨, 눈 떠요. 제발요. 별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오빠의 등 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강진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태양이에게 말했어요. 펜던트 꼭 지켜. 그 한마디를 끝으로 강진수의 눈이 감겼고 태양이는 주머니 속 펜던트를 움켜쥔 채 구급차가 사라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실려간 병원에는 이미 강설이의 손이 뻗어 있었어요. 그녀는 회장의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을 봉쇄하고 면회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료진에게는 회장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진짜 목적은 회장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회장 병실 앞에는 강설이가 심어놓은 경호원들이 철벽처럼 서 있었고 비서실장조차 출입이 차단되었습니다. 강진수는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도 강진수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 간호사가 괜찮다고 대답해 줄 때마다 강진수의 표정이 잠깐 풀렸다가 다시 고통으로 일그러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강설이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조된 사망 진단서를 언론에 뿌리며 강태호 회장이 서거했다고 발표했어요. 대한그룹 강태호 회장, 지병으로 별세. 속보가 모든 뉴스 채널을 타고 흘러나왔고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고 강설이의 회장 취임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회장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강설이는 경찰에 남매를 재벌가 실종 아동을 사칭하는 사기 조직의 아이들로 수배했어요. 병원에 남매의 인상착의가 적힌 수배 전단이 돌자 간호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양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복도 끝에서 경호원 2명이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본 순간 태양이는 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계단을 내려가고 지하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필사의 도주를 벌였어요. 별이는 오빠의 손을 놓칠 뻔하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를 뛰었습니다. 작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경호원들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주차장 끝에 다다랐을 때 태양이는 주차된 트럭 밑으로 별이를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구겨 숨었어요. 경호원들의 발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양이는 별이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숨을 죽였어요. 경호원들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별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고 태양이의 심장도 귀 뒤에서 쿵쿵 울리고 있었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갇혀 있고 통닭집 아저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경찰은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쫓고 있었어요. 태양이는 어둡고 차가운 트럭 밑에서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빛에 금빛 문양이 반짝였어요. 통닭집 아저씨가 꼭 지키라고 했던 것. 태양이는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7살 아이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너무나 무거웠지만 이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대한그룹 저택에서는 강설이가 모든 가구를 새 것으로 바꾸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이제 자신이라며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녀의 미소는 서울의 야경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강진수가 간호사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적어낸 그 쪽지에는 강태호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트럭 밑에 숨어 경호원들을 피한 남매는 어둠을 틈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통닭집은 불에 탔고 강진수 아저씨는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할아버지는 강설이가 봉쇄한 병원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밤거리를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아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 저택의 다락방. 강설이가 자신들을 가뒀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강설이가 절대 다시 올라가 보지 않을 장소이기도 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기억이 서린 곳을 그녀가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태양이는 결심했습니다. 적의 코밑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걸 7살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남매는 새벽 어둠을 틈타 서울로 향하는 화물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태양이는 별이를 꼭 안은 채 이를 악물었어요. 몇 시간 뒤 서울에 도착한 아이들은 기억을 더듬어 저택 뒷산의 개구멍을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강진수 아저씨의 통닭집으로 처음 왔던 날처럼 아이들은 다시 어둠 속을 기어야 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멍을 통해 저택 정원으로 들어온 남매는 숨을 죽이며 건물 벽을 타고 다락방까지 올라갔어요. 강설이가 새로 심어놓은 신복들이 곳곳에 서 있었지만 아이들의 작은 몸은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문은 예전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별이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둠, 차가운 벽, 쇠냄새. 다락방에 갇혀 벽지를 뜯어먹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별이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별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태양이는 말을 잃은 동생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별아, 괜찮아. 오빠가 여기 있잖아. 이번엔 우리가 이기는 거야. 별이는 대답 대신 오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요. 남매가 다락방에 숨어든 그 시각, 강설이는 바로 아래층에서 취임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강태호 회장의 서거를 공식 발표한 뒤 그녀의 회장 취임식은 이틀 뒤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택 곳곳에 새 커튼이 걸리고 연회장에는 꽃장식이 들어오고 수십 명의 인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설이는 거울 앞에서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써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날이 코앞에 와 있었죠. 그런데 저택을 순찰하던 신복 하나가 다락방 계단 아래에서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먼지 위에 찍힌 아이 신발 크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신복은 곧바로 강설이에게 보고했고 강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직접 다락방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나무 계단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 칸, 한 칸,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소리를 듣는 태양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석 달 전의 악몽과 똑같은 소리. 별이는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오빠의 등 뒤로 숨었어요. 다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설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하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놀라움은 잠깐이었고 곧 경멸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머, 쥐새끼들이 제 발로 쥐덫에 기어들어왔네. 강설이가 태양이의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태양이의 목이 뒤로 꺾이며 고통이 밀려왔지만 아이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강설이의 눈이 태양이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금빛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펜던트.
대한그룹 문양이 새겨진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강설이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수축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장부는 어딨어? 태양이는 고통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펜던트를 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강설이가 태양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비틀어 펜던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태양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빠처럼 되고 싶어? 말해, 장부가 어딨냐고. 별이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입을 열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강설이의 신복 2명이 다락방으로 올라왔고 그들은 아이들을 커다란 자루에 담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자루 안에서 태양이는 별이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동생의 체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이유였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강태호 회장이 눈을 떴어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신에 깁스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에는 강설이가 심어놓은 간병인이 지키고 있었어요. 회장은 간병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침대 옆 호출 버튼을 겨우 눌렀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강진수도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건넨 쪽지. 그 쪽지가 강태호 회장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SD카드, 시장 마루 및 설이의 살인 증거. 강진수는 그 쪽지를 건네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마지막 순간 강진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매를 실은 차는 해안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강설이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을 절벽에서 바다로 던져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라는 것이었죠. 자루 안에서 태양이는 어둠 속을 더듬어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자루 안쪽 틈새에 손을 넣어 펜던트를 옷 안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절벽 끝에 차가 세워졌습니다. 자루가 열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아이들의 얼굴을 때렸어요. 발 아래로 검은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별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태양이는 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빠 무서워. 태양이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신복들이 아이들을 절벽 끝으로 끌고 갔어요. 파도 소리가 귀를 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5대, 7대. 검은 차량들이 일제히 절벽 도로를 포위하며 급정거했고 차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신복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강태호 회장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사설 경호팀을 동원해 남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양이는 비서실장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별이도 오빠 옆에 붙어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안도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태양이가 고개를 돌린 순간 절벽 아래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신복 하나가 제압당하면서 발버둥을 쳤고 그 충격에 태양이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펜던트가 바위를 튕기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금빛 빗줄기가 어둠 속에서 한 번 번뜩이더니
검은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요. 태양이는 절벽 끝에 매달리듯 몸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것, 꼭 지키라고 했던 것, 그것이 지금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태양이의 절규가 파도 소리에 뒤섞여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강태호 회장의 서거를 공식 발표하고 주주총회를 통과시킨 뒤 그녀는 단 이틀 만에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재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취임 일주일 뒤 강설이는 전국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저녁 뉴스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강설이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메이크업,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슬픔을 품고도 의연하게 일어선 여성 기업인의 이미지 그 자체였죠.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남편분을 잃고 시아버님마저 잃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강설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일 밤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랑했던 이 기업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동정과 응원의 메시지로 폭주했어요. 강설의 회장님 힘내세요. 대단한 여성, 아이들이 꼭 돌아오길. 강설이는 그 댓글들이 화면에 뜨는 것을 눈끝으로 확인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요. 진행자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려는 순간 스튜디오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멈추었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귀에 이어피스를 만졌고 강설이도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1초 뒤 생방송 화면에 전혀 다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어두운 골목, 차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 2명을 빗속으로 밀어내는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구겨진 만원권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차 문을 닫는 그 여자. 블랙박스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은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강설이와 정확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설이의 얼굴에서 혈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을 가감없이 전국에 송출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 사고처럼 보이게. 아이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강설이의 목소리가 전국 수천만 가구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1초의 정적 뒤에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살인 사주 아니야? 아이들을 버렸다고? 응원과 동정으로 가득했던 댓글창이 분노와 경악으로 뒤집어지는 데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설이가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작입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이미 의미가 없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한 번 전파를 탄 영상과 음성은 되돌릴 수 없었죠. 강설이가 이어피스를 빼던지고 스튜디오를 뛰쳐나가려 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비서실장이었어요. 강태호 회장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뒤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진수가 간호사에게 맡긴 쪽지, SD카드, 시장 마루 및
서리의 살인 증거.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비서실장은 불탄 통닭집 잔해 속에서 마루 밑에 숨겨진 원본 SD카드를 회수했고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파일을 확보한 뒤 방송국 기술팀과 협력하여 생방송 도중 잔거를 공개하는 작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태양이가 가지고 있던 USB 복사본도 있었지만 원본 SD카드야말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적 증거였어요. 스튜디오를 뛰쳐나온 강설이는 방송국 복도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강설애 씨 살인 교사,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설이는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립스틱이 번지는 것도 모른 채 소리를 질렀어요.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나는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쇠소리 앞에서 그 외침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수갑이 채워진 강설이가 경찰차에 실리는 장면이 다시 한번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 병실에서 강태호 회장은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침대 양옆에는 태양이와 별이가 앉아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절벽에서 구출한 뒤 아이들을 회장 곁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양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화면 속에서 끌려가는 강설이를 바라보았어요. 7살 아이의 눈에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린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보며 시원하기도 하고 한때는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기에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하기도 했어요. 강태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너희를 아프게 못해. 별이가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가온이 눈물로 젖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양이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전이라는 감각이 할아버지의 체온을 통해 조금씩 몸 안으로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강설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교사,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살인미수까지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고 재판 내내 강설이는 내가 왜를 반복하며 발악했지만 법정은 냉정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는 동안 강설이의 눈은 초점을 잃어갔고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부터 그녀는 매일 밤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감방 구석에서 귀를 틀어막고 웅크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한때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회장 자리에 앉았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수는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등 전체를 뒤덮은 화상은 세 차례의 대수술이 필요했고 부러졌던 팔은 뼈를 다시 맞추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이어질 때마다 강태호 회장은 아들의 병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0세 노인이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는 모습의 간호사들도 차마 퇴실을 권하지 못했어요. 태양이와 별이도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태양이는 강진수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고 별이는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대신 강진수의 베개맡에 매일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어요. 어느 날 아침 태양이가 여느 때처럼 강진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진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태양이가 숨을 멈추고 그 손을 바라보는데 강진수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옆에 앉아있는 태양이의 얼굴에 닿았어요.
강진수의 갈라진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태양아, 별이는? 태양이는 대답 대신 강진수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복도에서 소식을 들은 별이가 병실 문을 밀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진수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별이의 발이 멈추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락방에서 공포에 목이 막힌 이후 3달 넘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였어요.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목구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비집고 올라왔어요. 아저씨.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태양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별이는 한 발, 두 발 침대로 다가가더니 강진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저씨, 눈 떠줘서 고마워요. 강진수는 화상 때문에 팔을 제대로 들 수 없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별이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아이의 작은 등이 손바닥 아래에서 울음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며 들어온 강태호 회장도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두 아이.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만으로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진수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음을 되찾았고 2달 뒤에는 휠체어 없이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하던 날 강진수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불에 탄 통닭집 자리였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잔해 위에 서서 강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곳, 아이들과 처음 만났던 곳, 그 모든 기억이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다가와 강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우리가 다시 지으면 되죠? 강진수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지며 태양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낡은 통닭집 자리에는 깨끗한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화려한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할매 통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살린 무료 급식소였어요. 태양이와 별이가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 씨앗치킨. 씨앗은 씨앗의 줄임말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씨앗이 가장 크게 자란다는 뜻을 담았죠. 이 급식소는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운영되었고 매일 수백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통닭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기름 냄새가 골목에 퍼질 때마다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아이들이 처음 통닭집에 왔던 그 밤과 같은 안도가 서려 있었어요. 강진우가 생전에 직접 설계했던 옛 저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남매의 집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강설이가 아이들을 가뒀던 다락방은 벽을 허물고 커다란 창문을 냈어요. 이제 그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그 방에서 태양이는 책을 읽고 별이는 그림을 그렸어요. 어둠과 자물쇠 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에 웃음소리와 바람소리가 채워진 거였습니다. 저택 마당에는 강진수가 좋아하던 감나무가 심어졌어요. 통닭집 시절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의 감나무 씨앗을 태양이가 몰래 주머니에 넣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가는 모습을 강진수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강태호 회장과 강진수는 나란히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마디 두마디 나누며 아버지와 아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메워갔어요. 태양이와 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교문 앞에서 태양이는
별이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시장에서, 산속에서, 절벽 위에서 언제나 이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요. 별이가 오빠를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둘은 함께 교문을 넘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매일 아침 손주들이 학교에 갈 때 현관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고 강진수는 아이들 간식으로 통닭,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어 주었어요. 매달 한 번 남매는 자신들이 버려졌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떡집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그 시절 자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던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었어요. 상인들은 아이들이 올 때마다 울먹이며 안아주었고 시장 골목에는 예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남매의 이름으로 대규모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부모를 잃거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씨앗재단.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씨앗도 빛을 향해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이름이었죠. 이야기는 10년 뒤로 넘어갑니다. 17살이 된 태양이와 별이가 강태호 회장의 90세 생신 연회에 함께 서 있었어요. 10년 전 회장이 홀로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던 그 연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회장의 양옆에는 두 손주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강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와 별이는 비 오는 밤 시장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분이 아무 말 없이 닭다리 2개를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배운 통닭 한 마리의 따뜻함이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전부입니다. 태양이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 다락방에서 말을 잃었던 그 아이가 수백 명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아저씨, 오빠, 사랑합니다. 연회장이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호 회장의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강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연회가 끝난 뒤 저택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가족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을 중심으로 강진수, 태양이, 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작은 묘목이었던 감나무는 어느새 가지를 넓게 펼쳐 4사람 위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다산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자식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우물 하나가 온 마을의 목마름을 적신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그릇의 밥, 한마디의 말, 비 오는 밤, 아무 조건 없이 건넨 닭다리 한 조각. 오늘 사연 속 통닭집 아저씨도 그랬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내민 따뜻한 손 하나가 두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작은 우물이 되어줄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